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면 이야기, 오늘은 수면 시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혜리입니다. 저는 신경과 중에서 수면질환 그리고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고 있고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홍보위원을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동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동엽이고 이번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면 시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면 질환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면 질환에 대한 설명 외에 저희가 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환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특히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수면에 관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오해들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를 소개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올해 초에 대국민 수면건강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저희 연구학회에서 일반인이 수면에 관해 가질 수 있는 흔한 오해들 12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yes, no로 대답을 하시도록 이렇게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항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잠들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수면이다. 단 한 번도 깨지 않아야 좋은 수면이다. 잠이 오지 않아도 계속 누워서 다시 잠들려 노력해야 한다. 10대들은 스스로 늦게 자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지 못한다.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잠드는 시간은 건강과 관련이 없다. 등등의 수면에 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많은 분들이 예스를 체크를 하셨어요. 특히 뭐 높은 것들은 60-70%까지도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보시다가요. 혹시 이 오해들에 대해서 꼭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관계가 없더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Q&A 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면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위가 낮은 것들도 10에서 30% 정도는 예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많은 이런 수면에 대한 오해들이 아직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들 중에서요. 수면 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서 5위, 6위를 차지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인의 경우 5시간 정도만 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혹은 충분한 시간을 잘 수만 있다면 잠이 드는 시간이 언제건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30-40%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첫 번째, 아까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몇 시간을 자야지 충분할까?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김동엽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적절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일단 미국 수면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가이드라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표를 보시면 신생아 시기에는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 시기에는
보시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하다고 여기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노인의 경우에도 7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적정 수면 시간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아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자야 되는 분들이 가장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수면 시간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권장 수면 시간은 참 길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부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두 명의 이제 천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에디슨 이제 전구를 발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하루에 3-4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그 이상을 자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저렇게 친구들과 피크닉을 하는 와중에도 낮잠을 자고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뒤에서 낮잠을 자고 이런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그래도 포함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7시간에서 9시간까지 자지는 않았을 것 같죠? 네. 네, 그렇지만 저렇게 언제든 피크닉을 가서도 잠드는 걸 보니 저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서너 시간만 자면 충분해 보이시지 않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7시간에서 9시간까지는 잠을 자지 않고도 이제 뭐 창의적인 발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천재 물리학자이죠.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잠을 자고도 낮잠까지도 좀 즐겨서 잤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천재가 한 명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자고 한 명은 굉장히 긴 시간을 잤는데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럼 7시간에서 9시간을 안 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노라고 다들 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좀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여기 글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짧게 자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길게 자는 것이 뭔가 일상생활에 영향하는 데 있어서 더 그렇게 길게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 자도 괜찮은 사람들은 숏슬리퍼, 또 길게 자야지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롱슬리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적정 수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적인 권고 시간보다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이 짧거나 긴 분들도 있다. 그런 좀 예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예,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이냐는 것은 매일매일 이 정도 잤을 때 다음날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단 커피 등의 자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인위적으로 나를 각성시키지 않아도 머리가 맑고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분의 적정 수면 시간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 정규 분포의 가운데 있는 가장 다수는 성인 기준으로 7에서 8시간 혹은 7에서 9시간 정도가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적정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8시간은 자야지 좀 낮에 피곤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네, 8시간 정도면은 사실 저희가 제가 김동현 선생님이랑 레지던트 생활도 같이 하고 했지만 참 채우기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8시간은 자야지 다음날 괜찮은 거를 보셨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제 적정 수면 시간이 6시간인 줄 알았어요. 저는 6시간 만 자도 다음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진료실에 이렇게 점점 커피가 쌓여가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적정 수면 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밤에 자는 시간 조금 늘려봤고요. 7시간 자니까 확실히 다음날 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뭐 다른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진료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아, 저의 적정 시간,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저는 5시간 자는데요. 낮에 하나도 안 졸려요. 맑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알고 보면 주말에 10시간씩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뒤에서 그런 얘기 좀 더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은 5시간이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 아닙니다. 이분들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고 있는지 한번 네. 박혜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이 이 정도였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자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슬라이드 조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난 내용이긴 합니다만 OECD 국가별 평균 수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별 수면 시간이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거의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평균 수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 10대의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조차 여기 보면 7시간 이상 평균 잔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을 보면 사실 이것만큼도 못 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조금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청소년 데이터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면 연구학회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는지를 봤더니 아까 전에 그 OECD 국가별 비교한 것보다도 수면 시간이 더 짧아요. 평균적으로 성인이 주중, 그러니까 일하는 날에는 6시간 37분 정도를 자고 주말에는 그거보다 1시간 정도를 더 잡니다. 7시간 37분 정도를 자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적정 수면 시간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짧고 주중에 부족한 잠을 이렇게 주말에 보충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얼마나 자고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수면에 대한 오해에서 5시간만 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30% 가까이 예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정 수면 시간보다 짧게 자고 있고 그 5시간 이상만 자면 괜찮다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조금 자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김동엽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별로 괜찮지 않아서겠죠. 네, 많은 영향이 네. 있죠. 그래서 짧은 수면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 우선은 이제 수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 집중력의 장애라든지 기억력,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등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외래 진료를 보는데 기억력이 굉장히 저는 많이 떨어져서 왔어요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여쭤보다 보면은 굉장히 잠을 못 자고 있고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면을 치료하고 나서 기억력이 호전이 되는 이런 분들도 저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요. 잠을 못 자고 하면 다들 막 굉장히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이런 경험들 많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는 이제 학업 능력이나 이제 업무 수행 능력도 당연히 저하돼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성장좌 이런 것들과 연관이 이제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고혈압이라 이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과 같은 이 심내혈관 질환계에도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향을 다 주는데 여기에 플러스 또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건 우리가 쉽게 또 이제 당연히 그렇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반 이상이 되는 이런 이제 70%라고 이때는 조사가 되었는데, 이 많은 수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주시태만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수면 시간이 이제 단지 개인의 이런 심리적인 아니면은 학업 능력이나 이런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제 수면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이제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할 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수면 박탈을 일으킨 사람 혹은 동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오히려 역으로 수면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한 연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수면이 면역 기능,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이런 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이 박탈된 사람 혹은 쥐의 면역 상태를 봤을 때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저희가 거꾸로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수면의 기능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면 박탈은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즉각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매일매일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면 박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런 단순히 짜증이 나요, 건망증이 심해져요 이런 증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다양한 질환들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부족하게 자고 있고 잠이 부족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을 일으킨다 하는 것까지도 봤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은 앞서 보여드린 그 오해의 두 번째 항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적정 수면 시간만 채우면 내가 몇 시에 자든 어떻게 자든 시간만 채우면 되나요? 하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는 시간이 언제 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보시면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이제 액티그라피라고 하는 수면 시계를 착용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깨 있을 때, 잘 때 계속 차고 있으면서 이제 착용자가 잠이 들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평일이거든요. 주중인데 일찍 자고 일찍 깨는 데 비해서 아마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겠죠? 억지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깨시는 데 비해서 이때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이에요. 이때는 이제 늦게까지 조금 놀다가 늦게 잠이 들고 이제 햇빛이 해가 이제 중천에 떠올라서 이제 한 10시 아침 늦게까지 돼가지고 이제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서 이 액티그라피라는 검사를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는 게 이제 주중에 적게 자더라도 쉬는 날 몰아자게 되는 거죠. 적게 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중에 이렇게 자는 시간이 적은 게 주말에도 똑같이 자도 멀쩡히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분한테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분은 주중에는 굉장히 저 몇 시간 안 되는 잠을 잤는데 주말이 되니까 1시간, 2시간 더 많이 자야지 좀 더 피곤이 풀리고 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중에 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중에 못 잔 잠, 필요한 잠보다 빚이 있는 거죠. 내가 1시간, 2시간씩
못 그쵸, 자고 이제 있는 거죠. 적정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면 그 모자란 만큼이 결국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말에 갚는 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늦잠을 자고 몰아서 자게 되는데 그러면은 회복이 이게 다 될까요? 저는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놀 때도 그렇고 밤을 이렇게 어떻게 하룻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 날을 보면은 그 다음 날에 굉장히 뭐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또 이튿날까지도 또 잠을 많이 자고 해도 쉽게 몸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밤새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는 영향이 간다는 그런 경험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수에서 아마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신진대사 이런 늦잠을 자고 해서 수면이 부족한 시기에 신진대사의 조절이 장애가 생긴 것들이 이렇게 몰아서 자고 늦잠을 잔다고 해서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특히나 또 젊었을 때는 이런 잠이 부족한 것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룻밤을 새고 하면은 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밤을 못 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으시죠. 네, 1시간 부족한 잠을 주말에 1시간 더 잤다고 해서 그 빚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자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잔다 하더라도 그 평소 수면 부족으로 쌓였던 그런 데미지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소셜 제트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차를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9시, 밤 9시가 넘었지만 이제 미국은 오전이겠죠.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깜깜해진 시간에 우리가 자려고 하면 한국 시간에서 아침 시간에 자던 그 시간대에 자는 것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게 시차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잠드는 게 힘들고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굉장히 잠을 설치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여러분들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중에 자는 것과 주말에 자는 것이 시차가 뭐 1시간, 2시간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본인이 늦게 잠으로써 시차를 만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게 근무일과 휴무일에 이런 잠드는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소셜 제트렉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차 대사율의 감소라던가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이렇게 늦게 자게 되는 경우에 뭐 흡연이나 음주나 카페인 섭취와 같은 그런 건강 저해 행동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다른 학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회적 시차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일주기 리듬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몇 시에 자도 상관이 없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하루주기 리듬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몸에 많은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라든지 신경 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를 주기로 반복이 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빛을 쬐는 동안에는 굉장히 최저값으로 이렇게 농도가 낮게 측정이 되다가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깰 때쯤이 되면은 다시 또 농도가 떨어져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하는 원리는 우리 몸에는 생체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일주기 리듬이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수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주기 리듬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적정한 시간에 자서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는 때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간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찍 더 피곤하고 일찍 잠이 들고 일찍 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늦게 자고 늦게 깨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잠을 자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도 잤다가 낮에도 잤다가 어떤 날은 밤을 새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주기 리듬이 규칙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어떤 몇 가지 질환들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주기 리듬과 뭐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이 갖는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얘기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에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몇 시에 자야 돼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개인의 일주기 선호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올빼미형, 뭐 아침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주기 리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주기 리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 요인도 그런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에 맞는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 교대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생활 습관이 좀 이렇게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개인이 가지는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타고나는 게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편인데 밤이 되어야지 굉장히 뇌가 활성화가 돼서 뭔가 일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형 인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미라클 모닝 이런 네. 책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 종달새형의 그런 모닝 라크라고 하는데 그런 아침형 인간으로 제가 살아보고 싶다라고도 생각했지만 몇 번 시도를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개인차가 있는 거고 모두가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그런 일주기형이 각각 가지는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으셔서 그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수면 주기를 고정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렇지만 저도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조금 더 사회생활에 있어서 힘듦을 많이 겪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잠을 적게 자게 될 경향이 굉장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다 보면은 이제 수면 부족이 쌓이게 되고 이제 주간 활동에 장애가 생기고 낮잠이 필요하다든지 졸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수면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불편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진료를 받아보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렇게 수면 주기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랑 너무 동떨어진 수면 주기를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면 주기를 조금 당기거나 늦추거나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진료실을 오셔서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충분한 시간의 수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인데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일주기 리듬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건강한 수면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자주 깨게 되고 선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그래서 낮에 졸리게 되거나 굉장히 기분장애라든지 기억력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면의 질도 좋아야겠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아마 여러 강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앞에 말씀드린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외도 있다. 이런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앞서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일정하게 자고 일어나야 되고 적정 수면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 적정 수면 시간을 못 채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은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는데 잠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하면 나는 5시간밖에 못 자니까 7시간 채우려고 10시부터 누워있겠다. 혹은 9시부터 누워있겠다. 이게 점점 이렇게 눕는 시간이 당겨지면서 그 자는 시간에 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이게 불면증 환자들이 가지는 흔한 잘못된 행동 패턴인데요. 요런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진료실에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행동요법의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 중 하나인 수면 제한인데요. 저희가 여기 그림에 있듯이 실제로 잔 시간의 비율, 누워있는 시간분의 실제로 잔 시간의 비율, 이게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수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불면증 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불면증 환자분들이 이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운다는 것에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이 누워있는 시간을 자꾸 더 늘리시면 수면 효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누워서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꾸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된다.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는 거는 불면이 좀 좋아진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누워 있다가 뒤척이고 잠이 안 오니까 막 뭐 핸드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침대에 눕기만 해도 각성이 돼버리고 침대가 굉장히 괴로운 공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각인되죠. 침대에 누워서 못 자는 게 각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런 누워서 이렇게 천장만 보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적정 수면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성인의 경우 5시간만 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 않고요.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 기준으로 7에서 9시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대부분은 훨씬 못 자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그런 사회적 시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질병 위험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 위험 등의 증가로 사회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 잘 수만 있다면 잠이 드는 시간이 언제건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오해였는데요. 사람마다 자신의 일주일 리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거는 개인별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일주일 리듬에 장애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는 패턴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거나 졸림을 많이 느끼고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특정 일주일 리듬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또 비단이나 대사장애라든지 이런 만성위험 같은 그런 질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주일 리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혹은 이 방송 내용이랑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수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남겨주시면은 한번 이제 다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잠이 안 올 때 약주 한 잔 하는 게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정말 진료실에 많죠. 오시면 네. 이거를 궁금해 하시지도 않고 당당하게 아, 저는 술 한 잔 하고 잘 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오해입니다. 술 마시면 수면이 단기적으로 얼른 유도는 돼요. 술 먹고 다들 과음하셨을 때 한 번씩 그냥 잠들어 버린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단기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렇게 술 먹고 자는 잠은요, 깊은 잠까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까지 못 들어가면서 얕은 잠만 반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의 후반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각성을 일으키게 돼서 새벽에 일찍 깨거나 혹은 자주 깨서 뒤척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술 먹고 잠을 자는 거는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고, 특히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꼭 고치셔야 되는 수면 습관입니다. 그럼 담배는 어떤가요, 선생님? 담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도 사실 이게 니코틴이 들어있고 혈관 확장에 그런 시킨다고, 혈관 수축시킨다고도 하고요. 뇌혈관 같은 거를 뇌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통이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카페인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수면을 위해서는 모두 중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특히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네, 두 번째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잠이 안 와서 어제도 밤을 샜습니다. 불면증 환자시군요. 불면증에 좋은 게 뭐가 좋을까요? 잠을 안 자도 요즘엔 낮에도 잠이 안 와요. 이상합니다. 어릴 땐 잠을 잘 자고 많았는데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또 잠을 3시간 잘 때도 있는 것 같고, 몇 시간 자야 건강에 괜찮을까요? 그쵸. 나이가 들수록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고요. 불면증의 유병률은 점점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나는 잠을 잘 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불면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이분은 같아요. 사실 진료실에 네. 오셔서 수면 습관을 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다양한 걸 분이고요. 조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아요. 불면증에 좋은 게 뭐가 좋을까요? 수면 습관도 중요하고, 생활 패턴도 중요하고, 기타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잘 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누웠을 때 빨리 잠들고, 자다가 깨는 거를 줄이는 게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죠.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이 오늘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는 하루 몇 시간 자나요? 몇 시간 우리 몇 시간씩 잤죠? 이게 해마다 계속 이제 이게 트렌드는 바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의 선배님들께서는 아마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저희보다도 더 많이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하고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했던 것과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규칙적이었는데 부족했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어야 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생활을 했지만 규칙적이지도 않으셨어요. 부족했고 불규칙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레지던트들이 그래서 낮에 멍하고 졸고 있고 이렇게 이거는 조금 엎드려 네. 자고 하거든요. 만성적인 수면 박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씩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맞습니다. 되고 옛날에 있는 것 비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죠. 네, 그런 이런 환경들이. 발언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좀 라떼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꾸 바뀌고는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탈모가 오나요? 어떻게 탈모가 생각하세요? 오나요? 네,
이 수면 시간이 짧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들이 생길 수가 있고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모를 콕 집어서 이렇게 뭐 연구나 논문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못했어서 좋은 사실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저도 따로 이거는 저희도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막 아주 정설로 이게 수면 부족하면 탈모가 온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설로 드리진 않는데 또 찾아보면 그런 연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위험률이 뭐 몇 배라도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조금 얘기가 찾아봐야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네. 탈모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자기 전에 하루를 보내기 싫어 늦게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일할 생각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는 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요.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계속 보세요. 유튜브. 그냥 자기가 아까워가지고 유튜브 1시간씩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까 뭐 멜라토닌, 일주기 리듬 이런 거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야간 시간에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 특히 청색광을 쬐는 게 멜라토닌 분비를 굉장히 억제하면서 수면 주기, 일주기 리듬을 뒤로 이렇게 확 지연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지연형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이런 분들 중에 밤에 이런 태블릿 사용, 뭐 모바일 폰 사용 이런 걸로 해서 빛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생활 습관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이 참 일할 시간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참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습관 하나는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마치고 자러 들어갈 때는 이제는 핸드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침대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수면 습관이 점점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9시간을 자도 졸려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줄이면 낮에 졸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9시간을 자도 졸려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10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한 타고나신 분으로서 아까 롱슬리퍼라는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롱슬리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저 같고요. 이름을 보고 나이를 조금 추측해보자면 젊고 건강한 여성분이라는 가정하에 9시간을 자도 졸려요 하면은 아마 9시간 조금 더 주무시면 안 졸리신 분 같아서 롱슬리퍼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가능성도 물론 있죠. 네, 그래서 다른 가능성으로는 9시간을 자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수면의 질이 좋게 자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자주 깨는 분들, 특히나 이게 뭐 본인이 주관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검사를 해보면 또 자주 깨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면의 질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런 과다 주간 졸림이 문제인 분들이라면 우선 밤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수면의 질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도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과다 졸림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감별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다 수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질환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기면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검사를 사실 해봐야 되고 근데 이런 과다수면 질환을 진단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이분의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선은 충분한 시간 규칙적으로 주무셔 보시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자꾸 지속된다면 한번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읽을까요? 어릴 때는 밤새도 안 피곤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인데요.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그래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신생아들을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일반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 줄고 또 젊은 성인보다 이제 노인이 되면 또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자도 안 피곤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사실 예전에 수면 박탈 상태셨는데 그냥 잘 버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자꾸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혹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뭐 다른 어떤 질환이라든지 다른 컨디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아침잠이란 게 있나요? 저는 1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깨면 엄청 피곤하고 4시에 자서 낮 12시에 깨면 상쾌한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뭔가 활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늦게 잠이 들어서 낮잠을 11시, 12시까지도 막 이렇게, 낮잠이 아니죠. 밤잠을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잔 경험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주기 리듬이 뒤로 밀려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본인한테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낮 12시에 깨야지, 4시에 자서 12시에 깨야 상쾌하는 분이 만약에 일을 나가야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계속 비몽사몽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학생이시라면 굉장히 지금 아마 힘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잠을 3시간 자다가 깨고 1시간 뒤척이다 자다 깨고 반복하는데 혹시 영향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제 주제와는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면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고 자주 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간 졸림이라던가 낮에 주간 기능에도 장애가 생기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진료를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유형의 불면증이 있는데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유형의 불면증인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등의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 건지 감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냥 클리닉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4시부터 12시까지 주무셔야 개운하시다는 분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4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정말 요렇게 계속 요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도 지장 없어요 하시는 분이면 저는 그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직업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뭐 학교생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치료가 있습니다. 멜라토닌, 비치유 이런 것들을 해서 당기는 치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야간 근무는 건강에 많이 나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 질문이긴 하죠. 심오한 질문, 어찌 보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야간 근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일주기 리듬에 반하는 근무 형태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아침이 되면 떨어지고 이런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그 멜라토닌 분비 농도가 높아졌을 때 잠을 자고 떨어지면서 잠을 깨고 이게 정상적인 수면의 생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야간 근무는 이게 거꾸로 가니까요. 사실은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일주기 리듬 교란, 그러니까 생체 시계의 교란이 여러 가지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부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교대 근무, 야간 근무가 발암물질로 분류가 정식으로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이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상근으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고 그 차선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면 형태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 문제를 좀 도와드리는 거를 의학적으로 하고는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그런 클리닉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도 겪어보면 이게
좀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개인차 굉장히 큽니다. 네, 조금 그래서- 이런 게 더 취약한 분들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오랫동안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그거에 본인이 적응할 만한 그런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건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런 몇 가지 이제 질환이라든지 아까 뭐 발암물질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뭐 개개인마다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맞아요. 네,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뭔가 이거를 본인이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기는 네, 굉장히 하지요. 어려운. 네. 제일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진료를 볼 때 도움을 드리기도 어렵고 수면 어떤 클리닉 말씀을 오시는 드려야 할지. 분 중에 네, 사실 굉장히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분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연구학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수면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고요. 수면 질환에 관한 이야기 또 오늘같이 일반적인 수면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